러셀 베이커라는 사람이요. 1920년, 25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인. 그런데 글을 잘 쓰겠죠. 기자니까. 그 사람이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이 언론인 중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이 퓰리처상이에요. 그냥 일반인들, 소설가, 뭐 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서는 노벨 문학상이 최고고. 네,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썼냐면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미국에서 판매하고 거기서 이제 발행하고 그런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잘한다 해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된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오리지널 자서전인데 보니까 굉장히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걸 좀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제대로 된 자서전이 나오는구나. 저도 배웠으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드리는데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본보기를 좀 배우려고 하는 거지. 그죠? 뭐 배운다고 다 써먹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서술을 했는지를 보는데 뭐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25년생이니까 1930년에 미국이라면 그때 당시 사회 상황이 어땠을까요? 두 글자. 힌트를 드릴까요? IMF 하면 뭐 생각나죠? 공황. 미국이 대공황기였어요. 1930년대. 근데 이 사람이 25년에 태어났으니까 30년이라고 하면 5살 때 정도 되는데 그 30년대가 다 공황기였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애의 엄마는 어땠을까? 부모들은 어땠을까? 힘들었겠죠. IMF 때 다 힘들었잖아요. 뭐 은행들이 도산하고 기업들이 망하고 대출받은 사람들 다 돈 날리고 막 울고불고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공황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러셀 베이커의 엄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3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러셀을 비롯해서 그 동생 오드리도 있고 그 위에도 하나 있고 3남매를 키우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없으니까. 돈 벌어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힘들지만 자기는 힘들지 않잖아요. 어린애가 뭐가 힘들어요? 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땠을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죠. 애들은 모르니까. 그냥 좋아, 마냥 좋아. 그 상태를 지금 기록한 건데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썼는지. 자기 옛날을 쓴 겁니다. 로베츠빌의 너머로 내 세계의 끝자락은 브론즈빅에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낙원을 거닐어 보았다. 브론즈빅을 방문하면서 나는 삶의 무한한 가능성과 경이로움에 눈을 떴다. 로베츠빌에서 3km가량 북쪽으로 포토맥강 건너편에 있는 브론즈빅은 내가 가슴 설레며 꿈꾸던 만큼이나 멀고 황홀한 곳이었다. 기적 소리가 요란하게 포토맥 계곡을 따라 울려 퍼지고 석탄을 떼면서 나오는 연기가 희뿌옇게 내려앉은 그 도시는 나를 온통 흥분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야, 지금 짧게만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뭐 그 두꺼운 책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살펴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 로베츠빌이라는 건 이건 지명 이름이고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글을 썼을 때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겠죠. 자서전을 쓸 나이니까 한 70대 정도에 썼겠죠. 그런데 70살 된 어른이 5살, 6살 때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쓴 거예요. 기억력도 좀 좋다고 봐야죠. 기억력도 있고 그걸 또 서술하고 풀어내는 능력도 있고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행간에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낙원을 거닐어 보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낙원. 그럼 이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세상은 낙원이었다.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천국, 극락. 그죠?
아주 좋은 세상. 아, 내가 봤을 땐 완벽해. 아, 좋아. 행복해. 그런 기분이 느껴졌다. 그러면 이 어렸을 때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는 어땠는가? 여러분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렸을 때 기억은 거의 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데 불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지만 있어요. 어린 시절이 불행해. 그런 분은 뭔가 기억이 있는 거죠. 아픈 기억. 그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 러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낙원으로 보였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쓰면서 이 러셀 베이커는 마음이 어땠을까? 기뻤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기뻤죠. 왜냐하면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데 행복했던 날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힐링이 돼요,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자서전 쓰기는 심리 치유와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결과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면에 뭐가 있었나 그걸 따지는 거지.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괴로울까? 행복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제가 강남도서관에서 강의할 때 그중에 한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4회기를 진행을 하는데 한 4, 5회기까지 꾸준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한 6회기쯤 돼서 저한테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못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이 좋긴 좋은데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을 떠올리는데 괴롭다. 괴로워서 안 되겠다. 난 그만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의 기억이니까 충분히 존중해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보다는 반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주 독특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아주 여러 분 중에 한 분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분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어떠냐면 글 쓰면서 밤새 울었다. 그런 분도 있고요. 글을 쓰고 나니까 속이 다 뻥 뚫려갖고 날아갈 것 같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심리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저 말고도 다른 강사분들이 자서전 쓰기 강사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그 수업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심리치유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조금씩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뭐 다른 강의에서는 아주 깊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깊게는 못 들어가니까. 자, 마크 트웨인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마크 트웨인 위대한 문학가, 소설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예요. 죽은 지 100년 넘었어요. 1910년에 죽었다니까. 근데 저 사람이 자기 자서전도 썼거든요. 이게 이제 마크 트웨인 자서전인데 자기 자서전에 보면 이 사람 그때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고 강연 다니고 막 그야말로 그 초특급 인류 작가, 예, 최고의 작가로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좀 특이한 점 뭐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100년 있다가 내가 쓴 자서전을 세상에 내놔라. 그전엔 절대 내놓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원래 소설가이기 때문에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건 이제 많이 팔고 쓰고 했는데 자기 자서전만큼은 바로 출판하지 말고 출판하면 돈이 되겠지만 난 안 하겠다. 나 죽은 다음에 100년 있다 출판해.
내 후손들이 하기를 바란다. 내 자식들이. 왜 그랬냐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죠. 자기가 여기서 내뱉은 말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도 있잖아요. 욕먹을 짓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먹기 싫다. 내 살아생전에 그런 욕까지 듣고는 싶지 않다. 나 죽은 다음에 100년 있다 이 책을 세상에 내놔라. 그래서 실제로 그 자식의 자식이 이 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팔았고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었고 그걸 갖고 지금 강의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크 트웨인 1835년에서 191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악동이었습니다. 악동. 악동이 뭔지 아세요? 어린애들 중에서 사고뭉치 여기저기 가서 막 사고 치고 다니고 하는 애들 있죠? 악동. 쟤는 이 근처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들 몰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저지리하고 저기 가서 저지리하고 그런 악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 얘기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도 좋네. 그때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썼을까. 상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먼저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가 이제 그 개구장이니까 애들을 막 몰고 댕기면서 장난을 치는데 하루는 수박이 이 앞에 있어요. 어른들하고 애들하고는 다르죠. 수박을 딱 보면 어른들 그 수박 덤덤하게 생각하는데 애들 눈에는 그게 장난감으로 보이고 아주 신기하게 보이죠. 눈이 말똥말똥하고 아주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고 막 호기심이 들고 입에 막 침이 고이고 그런 애들이 이 나이대 애들이잖아요. 근데 수박을 앞에 놓고 느꼈던 그 어린아이의 심정을 그대로 서술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드려보지 않아도 수박이 언제 익었는지 알 수 있었다. 침대 및 찬 물통에 담가놓고 시원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보던 수박 때문에 얼마나 입맛을 다셨는지. 집과 부엌 사이에 천정이 가려진 곳 테이블에 놓인 수박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생각나고 수박을 맛보기 위해 모여들어 군침을 꿀꺽꿀꺽 삼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수박 끝으로 칼이 들어갔을 때 쩍 하고 갈라지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고 반대편 끝까지 칼날이 들어가서 수박을 가를 때면 두 동강 난 수박이 칼날 아래 뚝 떨어지던 장면도 기억난다. 수박은 탐스러운 붉은 살과 검은 실을 드러내면서 선택받은 사람을 위한 완벽한 자태를 자랑했다. 기다란 수박 조각 뒤에 가려진 아이의 모습과 그때의 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짧게 한번 읽어봤는데 뭐가 느껴지세요? 네, 아주 상세하다. 이 사람도 이제 늙은 다음에 썼단 말이에요. 한 70 돼가지고 썼을 텐데 어떻게 저 수십 년 된 기억을 되살려갖고 저렇게 아주 맛나게 글을 썼을까 하는 거에서 일단 감탄을 하고, 요 파란 글씨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기다란 수박 조각 뒤에 가려진 아이의 모습과 그때 아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나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나가 누구죠? 작가 마크 트웨인. 자기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 역사적인 장면, 그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다. 뭔가 좀 이렇게 짠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대여섯 살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눈, 수박을 바라보던 눈, 시선, 느낌. 근데 지금은 수박을 아무리 바라봐도 저런 느낌이 안 들어. 왜 그랬을까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70년을 살면서 닳고 닳았으니까. 동심이 있었는데 동심을 다 떨쳐버렸으니까. 동심, 아이의 마음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만약에 아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실 건가요? 그대로 계실 건가요? 돌아가고 싶죠. 이 동심, 아이의 마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써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는 게 행복하겠다. 그러면서 또 거기다 이제 근거를 어떻게 달았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지? 왜 마음이 헛헛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감 느끼고 좌절감이 왜 생기지? 시절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4, 5살, 6살, 7살 때까지는 그런 기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없었는데 왜 생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의무가 생기면서부터 나한테 불행이 찾아왔다. 그 의무가 뭐냐? 여러분 언제부터 의무가 생겼어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부터 내가 불행해졌구나.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전에는 철없이 그냥 뛰어놀았죠. 4글자 천방지축. 천방지축 막 천둥벌거숭이라고 그러죠. 천둥벌거숭이처럼 막 뛰어다녔어요. 아무것도 몰라. 뭐 고통이고 뭐고 몰라. 난 그냥 행복해.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학교에 들어가래. 가서 학교에 갔다 오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가 생겼죠. 안 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안 가면 안 돼. 의무가 생겼단 말이에요.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조금씩 이제 막 짐이 눌려지면서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면서 고통이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중학교 가니까 이제 더 공부에 대한 압박은 더 생기죠. 고등학교 되니까 더 생기죠.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걸로 하면 어느 정도 이룰 걸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네? 대학교까지 가면 좀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왜 안 행복하지? 봤더니 군대를 또 가야 된대. 군대 제대하고 나면 좀 행복해질까?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나니까 또 직장에 들어가야 된대. 직장에 안 들어가면 장가도 못 가고 내 구실을 못 하네? 그럼 또 직장도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네?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려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네. 위에서 막 쪼고 죽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또 아기를 낳네. 애를 돌봐줘야 되네.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네.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행과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 돌아가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었네.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그걸 자기 성찰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성찰. 내가 살아온 것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본다. 이게 자기 성찰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자기 성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이 자서전 쓰기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